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유토피아가 될 거냐 디스토피아가 될 거냐를 지금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라는 이제 그런 칼럼도 제가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개념이 인공지능 태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태교는 뱃속에서 되는데 인공지능은 이 지구 표면 위에서 현재 태교를 받고 있는 중인 거죠, 인공지능이. 그래서 인간이 하는 대로 아마 얘가 나중에 하게 될 거라고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예, 그걸 다룬 영화가 채피라는 영화가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그 채피라는 인공지능 로봇 영화가 있는데 얘가 어떤 인간이랑 사느냐에 따라서 로봇의 성격이 바뀝니다. 깡패랑 살면 깡패처럼 로봇이 행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 그게 이제 인공지능 태교 개념인 거죠. 그래서 실천에 있어서는요. 이거 상당히 간단한 공식이 나와요. 실천은. 오히려 실천이 너무 좀 콘텐츠가 없고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소두를 길게 뺐는지도 몰라요. 이 친구가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 친구가 거의 300억 이상을 주식 투자로 벌었다는 지금 현재 지금 아직 30살 안 된 것 같은데 대학교 4학년 정도 나이. 지금 400억 자산이고 매년 5, 6억씩 기부한다는 박철상이에요. 청년 기부왕.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주식 투자를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14, 15세경에. 자기 아버지가 모의 투자를 엄청 시킵니다. 물론 자기가 관심이 있었겠죠. 네, 관심도 있었겠죠. 그 나이 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조사해 신문에 어떤 인물들이 나올 때마다 유심히 봐요. 뭘 유심히 보냐면은 이 사람이 몇 살 때 그 체험을 처음 시작했는지를 꼭 봅니다. 왜냐면 저는 제 가설이 맞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분명히 늦어도 15세경에는 그걸 체험해야만 한다라고 알기 때문에. 15세가 넘으면은 시냅스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15세가 넘어서 뭔가를 배우게 되면 아까 기타 코드를 직접 잡을 수 없는 개념이 그게 뭐냐면은 50억 배를 처리하는 그 인공지능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 무의식의 영리함을 쓰지 못하는 나이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기타 코드를 자동으로 잡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게 우리 무의식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법이 어떻게 가게 되냐면 이게 이제 제가 대략 초등학교 부모님들한테 설명하는 해법이에요. 이게 해법이고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초등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시키라고 하냐면은 저는 이게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미래 사회의 공무원 채용은요. 이제는 두뇌 검사를 해버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 느낌에. 지금처럼 이게 구급 공무원 시험으로 뽑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애들이 컸을 때는. 그러면 지금 현재 두뇌를 검사하는 수준 자체가 교도소에 있는 범죄인들의 두뇌를 찍어보면은 그 두뇌 모니터만으로 이 사람은 교도소 밖에 나가면 또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올 사람이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정확도가 85%가 나옵니다. 두뇌만으로. 뇌 지문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래요. 두뇌 안에서 그 사람의 과거를 추출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뇌 스캔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 뇌 모니터링 과학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면접 볼 때요, 그 수시 입학, 대학 입학이라든가 입사 시험 면접 볼 때 면접관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뭔지 알아요, 학생들? 굉장히 중요한데 자소서가 몇 프로 진실인가 이거예요. 그거를 감별해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래요. 자소서가 얼마만큼 진실인가. 그래서 자소서가 진실이 아닐 것처럼 얘가 그 대답을 잘못하도록 하는 질문을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면접관들은.
근데 미래 사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스캔하면 나와버리는 거야. 얘가 진짜 공무원 원서를 냈는데 정말 봉사정신이 있는지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미국 기업에서 한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페이스북 댓글을 조사를 합니다. 신입사원들. 과거에 얘가 남들의 댓글을 어떻게 달았는지 쫙, 지금은 인간이 조사하지 그거를. 미래는 인간이 조사하지 않아요. 인공지능이 조사를 해주지. 얘 과거의 댓글 다 분석해봐. 얘는요 이중적이에요. 인간을 좀 차별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한테는요 똑같은 사안에 댓글을 이렇게 달더니요 자기가 좀 싫어하는 친구한테 댓글 이렇게 달아요. 이중적입니다. 이런 인재 뽑으면 안 돼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사장한테. 이게 미래사회죠.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그 초등학교 엄마들한테 꼭 시키는 게 뭐냐면은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다니는 것은 뭐에 대한 보험이냐면 미래사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이다 이게.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다. 뭐냐면은 초등학생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다니는데 그 엄마가 진정으로 봉사를 즐기는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애들은 속마음을 담는 그 복사하는 그 어떤 뇌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어른의 속마음을 인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생까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애를 데리고 봉사활동을 엄마가 다니는데 이걸 애들은 알아요. 뭐냐면 그때 어떤 강사가 초등학교 때 봉사활동을 다녀야지 미래의 공무원이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엄마가 공무원이라도 시켜야지.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하는지 진정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아무런 거짓도 통하지 않아요. 뇌 자체가 모니터링 돼 버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그 두뇌자가 들어가는 책 거의 모든 책은 다 사서 보잖아요. 정말 책값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1년에 한 최소 책값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구비 안 되는 책도 많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의 신간서적은요, 내가 보고 싶은 타이밍에 꼭 대여가 돼 있어요. 완전히 이건 도서관에 세 군데 가도 다 대여가 돼 있는 거야. 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최근에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라는 책을 도서관 세 군데를 검색했는데 다 대출돼 있고 여기 늘푸른 도서관에는 아예 없어요. 구비를 안 해놨어. 정말 보기 힘드네. 그래서 결국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 부분. 자, 그럼 제가 왜 어려서부터 낙서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 아이들의 낙서. 낙서는 뭐죠? 텍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일종의 예술이에요. 네. 그리고 이미지 언어예요. 이미지 언어. 근데 이미지 언어가 그러니까 이미지를 다루는 능력이 특히 10대 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낙서를 많이 하는 것. 즉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를 우리가 미술학원에 가서 그림을 배우는 거하고 낙서하는 거 다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낙서는 이미지와 함께 노는 거예요.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배우는 것은 이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거와 배우는 거의 차이인 거죠. 근데 이게 자기가 노는 것은 동기부여가 굉장히 꽉 찬 상태입니다. 배우는 것은 약간 자기가 수동적이고 자율적이지를 못하죠. 보통 왜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해진 대로 가야 되고. 그래서 두뇌가 덜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술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 제가 꼭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낙서를 활성화시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한자 교육을 좀 시켜라. 한자. 그러니까 한 단어가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공부할수록 훨씬 유리합니다. 이번에 마치 인공지능이 번역 대결에서 인간한테 졌던 거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맥상의 다양한 뉘앙스를 얘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점이 영원히 그럴 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30년에서 50년 정도 유예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굉장히 그 예술적이고 문학적이고 막 그런 인간 수준까지 가려면 30년에서 50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아이들이 장가 가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기간, 그 30년에서 50년 사이, 그 정도는 유효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의 세계는 또 달라지는 거죠. 그때 또 제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30년 후에. 그래서 문해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냐면은 디테일. 아까 제가 세로토닌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에서 많이 우리의 그 판단력은 공주처럼 바뀐다라는 거예요. 공주처럼 예민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불 밑에 있는 완두콩을 감별할 정도로 예민해지는 것이죠. 그 디테일하고 예민한 것을 파악을 하는 정도의 두뇌가 되면은 항상 뭐를 할 수가 있냐면 항상 인공지능이 데이터화 시킨 거 그 바깥에 있는 것을 발굴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경향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아주 디테일한 것을 감별하는 눈을 갖게 된다면. 그런데 이게 교육이 어떻게 가야지 이게 되냐면은 15세까지 교육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애가 그러니까 제가 리딩으로 리드하지 마라가 이제 거기서 나온 이야기인데 얘가 삼국지라는 것에 만약에 빠졌다고 칩시다. 초등학교 때. 그러면 그 연결돼서 초한지 뭐 넬슨 제독은 어떻게 싸웠고 이순신은 어떻게 싸웠고 계속 전쟁 쪽만 책을 읽는 게 훨씬 좋아요. 15세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럼 얘는 그 분야에서 그 전쟁과 관련돼서 무기 발달사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대학 교수도 모르는 섬세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과서에 절대 없어요. 교과서는 요약본만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어떤 거는 뭐가 없냐면은 도서관에도 없어요. 도서관에도 없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를 딱 졸업했어요. 초등학교 때 전쟁사에 관한 모든 책을 다 봤어요. 얘가. 다 봤고 초등학교를 딱 졸업했는데 아직 살아남아 있는 6.25 경험자와 남북전쟁에서 살아남아 있는 그런 노병들을 인터뷰하고 싶어지는 거죠.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공부라는 것은. 국영수사가 이렇게 난이도가 5학년 난이도, 6학년 난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완전히 이거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50년간에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최소한 협업이라도 할 수 있는 인재가 된다는 것은 그런 식의 공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뇌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자, 운동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합기도를 만약에 초등학교 때 시작을 했다. 더 이상 뭐 합기도에 있어서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쯤 3학년 때 시작해서 뭐 2, 3년 동안 해서 6학년쯤 되니까는 이제 더 이상 합기도에서 배울 게 없어. 쿵푸, 무기 다루는 거, 태권도, 여러 가지 무술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전 세계의 무술들을 막 익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히는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얘는 어떤 애가 되냐면은 로봇 회사에서 인간의 어떤 몸 동작에 관해서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거기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델. 뭔가 그 로봇 회사의 그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엄마를 따라서 계속 청소 봉사만 한 거예요. 청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화장실 청소를 해본 거야, 얘가. 한 7년 동안. 그런 데가 어딨어, 전 세계에서. 그럼 얘는 로봇이 어떻게 하면 청소를 잘하는 것에 대한 것에 있어서 굉장한 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 로봇 개발하는 데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애가 되는 것이죠. 근데 국영수사가 잘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유용성이 없어, 유용성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15세까지 아이의 두뇌가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디테일한 경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30년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 친구처럼 주식 투자를 아예 중학교 때 왕창 배워버리던가. 이런 식인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어떤 그 문해체라는 말로 제가 그걸 대표를 해놓은 거고, 토론하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자, 그래서 이겁니다. 10대에 이미 준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10대. 20살이 되기 전에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요, 요즘에 신입사원 뽑을 때,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어드밴티지, 점수를 더 주는 게 있거든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너 혹시 뭐에 달이 있냐? 이렇게 꼭 물어봐요. 뭐에 달이 있냐고 물어봐요. 지금은 대학하고 입사시험에서 꼭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 뭐, 너, 그래, 영어 실력 웬만큼 있고, 뭐, 다 좋아. 근데 너 뭐, 굉장히 잘하는 거 있어? 꼭 물어봐요. 근데 미래 사회는 영어 점수고 뭐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공교육에서 배워왔던 것 자체가, 지능이 공짜화되니까, 인공지능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지능이 공짜화되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회사든 대학이든 교수든 간에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면서 다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생들한테 도서관 가서 뭘 조사를 해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학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뭐를 원하게 되냐면은 교수가 이걸 원하게 되는 거죠. 나 이 다음에 뭐 연구해야 되지? 교수가. 거기에 대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신입생이어야 되는 거죠. 대학생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명문대 입시 기준이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자, LG에서, 여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이게 2015년인데요. LG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입사원한테. 우리 LG가 시장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신입사원 질문이에요. 이게. 여기에 대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학생? 학생이 딱 대기업 취업하려고 갔는데 대기업 면접관이, 야, 우리 기업이 세계 1위 기업이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어봤어. 얼마나 황당하니? 그지? 예전에 이렇게 물어봤잖아. 너 우리 회사에 무슨 부서에서 일하고 싶어? 그래? 그 부서에서 어떤 일, 뭐 얼마만큼 경험이 있어? 잘했어? 공부 많이 했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요즘엔 그런 질문 잘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 질문은 뭘로 대신해 버리냐면은 대학교 때 어떤 수업을 많이 들었는가로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과목에서 학점을 땄는가로 이제 그걸로 대충 평가를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업들이 뭐가 중요했냐면은, 자, 교수들이 나 이제 어떤 걸로 논문 쓰지? 이거. 우리 회사 이 다음 상품 뭘로 하지? 이 다음에 어떤 시장을 어떻게 개척해야 되는 거야? 우리 삼성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갈증이 너무 심한 겁니다, 지금은. 왜냐면은 플랫폼이 전 지구가 융합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방이 불가능한 거예요. 모방이. 삼성이 구글한테 2번 당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삼성이 구글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이거 휴대폰 소프트웨어를 가져와 가지고 한국인에게 맞게 삼성 연구팀에서 그것을 업그레이드, 한국형으로 소프트웨어를 바꿔서 우리 갤럭시에다가 깔았거든요. 근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구글이 그거를 금지시킵니다.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더 진화해 버릴까 봐.
능가해버릴까봐.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이제 그게 음성인식 인공지능 있잖아요. 이걸 삼성이 연구하려고 했는데 중복되는 연구니까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구글에서. 그 구글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삼성 니들이 왜 연구해? 어차피 니네들이랑 우리들이랑 휴대폰 같이 협업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진짜 돈 되는 것은 양보하지 않는다예요. 진짜 돈 되는 것은 삼성한테 양보하지 않는다. 자기가 지고 있는다. 진짜 이거 진짜 돈 되는 거. 허접한 것들만 양보합니다. 소프트웨어, 허접한 것들. 진짜 돈 되는 것은 자기들이 그걸 쥐려고 한다. 이게 이제 전 세계 플랫폼이 하나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목마른 건 뭐냐면 신입사원이나 또는 신입생의 튀는 생각에 대한 갈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얘는 튀는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갈증이 심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평가 기준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죠. 성실한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누가 갑인 줄 아세요?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갑이에요. 부장 꼼짝 못합니다. 부장 과장 꼼짝 못해요. 아이디어가 좋은 신입사원이 있다. 걔가 갑이에요. 걔가 만약에 회식 싫어하잖아요. 우리 부서 오늘부터 회식 폐지. 제가 회식 싫어한대. 회식 폐지.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진 그 애가 없으면은 그 부서가 프로젝트가 채택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는 경력 쌓을 수도 없고 승진도 못해요. 아이디어 가진 애가 갑이에요, 지금은. 지금 기업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서열 같은 게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임원들은 월급 깎이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또 이겁니다. KT 롯데 신세계 스펙테클. 스펙테클이 뭐냐면 자소서하고 면접 때 자기 스펙을 강조하는 애는 마이너스 3점에서 마이너스 5점을 줍니다. 인사평가에서. 즉 스카이대학 나왔다는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 3점이에요. 안 뽑아줘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저런 평가 기준이 왜 나왔을까요? 대기업에서. 창의적인 두뇌의 보편적인 특성은 과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진짜 창의적인 애들은 과거에 자기가 뭘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지지도 않습니다. 전부 미래지향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창의적인 애들은.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기가 과거의 스펙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얘를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회사에 얘는 뽑을 필요가 없는 애야. 그러니까 지금 평가 기준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특히 도파민 인재로 키워야 되는 것. 도파민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인간을 만들거든요. 도전 정신. 그게 이제 도파민인데, 도파민은 좀 전 화면에서 어디서부터 길러지냐면은 아이가 3세, 10세 사이에 자기결정성을 최대한 체험할 때 도파민이 가장 강한 인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3살만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육에서 반드시 가급적이면 내 자식부터라도 제가 없애고 싶은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커리큘럼이라는 거예요. 커리큘럼을 아이가 스스로 짜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 벤처 투자까지 받고 있는 사교육 학교에서는 교과서가 없고요. 수업 자체가 그 아이가 교과서를 만드는 게 수업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교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 학교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왜? 학부모들이 거기를 보내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교육받아야만이 미래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까지 몰려요. 그런 학교에. 야,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까지 대안학교가 가려면 정말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사적인 공동체에서만이 그런 교육혁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안학교. 어떤 공동체에서만. 아니면은 공교육을 뛰쳐나간 아이들. 자, 이제 막 강의를 정말 1, 2분 내에 좀 더 현실적인 걸 이거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인간은 여기가 지금까지 전통적인 노동의 영역이었는데 인간을 전통적인 노동의 영역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교육이 평균적인 공교육 인간, 무난한 교육, 커리큘럼대로의 그 국영수를 해야 되고 교양 독서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또 서로 대화가 통하고 기본적으로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하는 영역이었거든요. 이게 노동의 영역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 전체가 통째로 빵꾸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 통째로 인공지능한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 영역이 돼버리는 겁니다. 인공지능한테 안 넘어가는 영역이 예측되는 영역이 뭔가 하고 봤더니 아까 제가 몸으로 익히는 거 있죠. 몸으로 하는 게 잘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모라백이라는 뇌과학자가 인공지능은 몸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 몸으로 뭔가를 하는 게 참 어렵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변기 청소를 못 하거든요. 아유 이거 안 돼요. 한 인공지능 로봇이 변기 청소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25년 이상 걸려요. 앞으로.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가 이 바닥 청소하는 건 로봇한테 넘어가지만 화장실 청소는 아줌마가 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유명한 직종이에요. 화장실 청소가. 앞으로 20몇 년 동안. 로봇이 거기 침범을 못해. 변기를 닦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건 몸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이 로봇이 하기에는 본전을 못 뽑는 일들에 속합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인간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피라미드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로봇과 대화가 가능하거나 인공지능과 대화가 가능하거나 명령이 가능한 창조 집단에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허드렛 일, 정말 시급 10,000원 이하의 일만 하거나 둘 중 이게 양극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엘리트 교육을 받아왔던 공교육에서 배출했던 인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점점점 인공지능이 점점점 차지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교육에서 양쪽으로 우리 자녀 교육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쪽은 몸 쓰는데 별로 소질이 없는 애들 그래도 나는 책이 좋다. 주로 이제 여학생 쪽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쪽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전쟁사만 계속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테일한 신미안을 개발하는 독서입니다. 이왕 공부를 할 거라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개발하는 공부를 하거나 그 다음에 다양한 체험과 독서가 결합된 굉장히 스케일이 큰 체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직접 뭐 현장을 역사 체험을 해외까지 다니면서 막 한다거나 지금 어떤 선진국의 상류층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공부해요. 실제로 막 그 화석 공룡 화석이 있는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태블릿으로 자료 조사하면서 실제 화석 만지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애들이 교실에서 공부할 때 이거 상대하기가 힘들죠. 자 그쪽이거나 아니면 이쪽은 몸을 쓰는데 엄청나게 봉사 정신을 가지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 마인드하고 몸이 훈련되거나 그러니까 이쪽은 국가대표가 김연아처럼 국가대표급으로 피겨스케이팅을 탈 수 없는 애들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은 아주 명장이 되거나 근데 이 중간 정도의 몸을 쓰는 것 중에서 틈새 직업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미래에는 사람들이 노동에서부터 해방되거나 소외되기 때문에 어떤 공예나 예술이나 어떤 작업 그것이 생산적이지 않고 물건을 팔지 못하더라도 작업을 함으로써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단순한 액션, 소일거리, 그 시간을 죽이는 소일거리를 찾는 상황 이렇게 양극화되거든요. 갈라지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백수가 생기게 되고 이 굉장히 많은 백수를 국가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인문학 수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우쿨렐레를 배우거나 기타를 배우거나 하는 지금까지 조금 그래도 흥미있은 뭐 종이접기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요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국가대표급으로 축구를 잘한다거나 하지도 못하고 책에 취미도 없고 그러면 뭐냐면은 문화센터 강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능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30년간 좋은 교육인 것이죠.
지금 시간이 그 약속된 시간이 돼서 이 정도만 얘기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